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JTBC 특집 아침엔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됐는데 97년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입니다. 조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제21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 나가 있는 신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한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아침 6시 15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당선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겼고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당선증을 받아갔습니다. 이로써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는 모두 끝났고 오늘 아침 6시 21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최종 득표율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로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8.2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총 1,728만 7,513표를 얻었는데 역대 최다 득표 당선 기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34%, 권영구 민주노동당 후보가 0.98%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과 영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권에서 넉넉한 표차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후보가 모두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대 최다 득표인데 과반은 넘지 못한 거군요. 네, 민주당은 득표율이 50%를 넘을 경우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과반 득표는 실패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0%를 넘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171석 거대 야당이 되었지만 협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새벽 내내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지금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새벽 내내 이 당선 소식을 듣고 모여든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이 대통령 자택 앞이 굉장히 북적였었는데요. 지금은 몇 시간 전보다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침 6시 21분부터 이재명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호는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자택을 떠났습니다.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소감을 밝힌 뒤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금 뒤 환송 행사를 하고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취임 첫날인데 첫날부터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오늘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바로 조금 전이죠.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당선을 의결한 시점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즉시 군 통수권도 이양이 됐습니다. 우선은 역대 대통령이 그래 했듯 현충원을 참배를 한 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대규모 취임식이 아니라 간소하게 취임 선서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도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택을 떠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합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이 직접 한남동 관저를 살펴볼 예정이긴 하지만요. 이 관저 보수 공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있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무실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바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용산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서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후보 시절에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축제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당선 유력이 뜨자 당 지도부들은 국회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오늘 완전한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은경 선대위원장도 자별과 혐오가 없고 갈라치기가 없는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승복 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김문수 후보가 중앙당사를 찾아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함께 했는데요. 김 후보의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내준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도 논평을 내고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달라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로 인한 후폭풍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친한계 진종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한 채 보수의 가치만 외치며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는 글을 올렸고 우재준 의원도 앞으로는 우리 당 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이곳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만큼 약식으로 이뤄질 텐데요. 별도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선서 등으로만 짧게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식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맞춰 임명식의 이름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국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17개 시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선거 상황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전국 개표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로 1,728만 7,513표를 얻어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로 41.1%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8.3%포인트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17개 시도의 광역별 개표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1%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2.2%, 김문수 후보가 37.9%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6%, 김문수 후보가 38.4%를 얻었습니다. 광역별 개표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3%로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0.1%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울산도 김문수 후보가 47.5%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42.5%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1.9%, 이재명 대통령이 39.4%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7.6%의 득표를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23.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개표 결과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66.8%, 이재명 대통령은 25.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광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4.7%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김문수 후보 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전남의 개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5.8%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8.5%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전북입니다. 전북 1위 이재명 대통령 82.6%의 득표율이었고요. 2위 김문수 후보 10.9%를 얻었습니다. 광역별 개표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8.5%로 76,772표를 더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5%입니다. 이어서 세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5.6%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김문수 후보 33.2%입니다. 표 차이는 56,655표입니다. 이어서 충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6%를 얻었습니다. 61,208표를 앞섰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43.2%를 얻었습니다. 자, 이어서 충북입니다. 1위는 이재명 대통령 47.4%의 득표를 얻었고요. 2위는 김문수 후보 43.2%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7.3%로 34,199표를 더 가져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3.9%를 얻었습니다. 자, 끝으로 제주입니다. 제주 이재명 대통령이 54.7%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김문수 후보 34.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도 JTBC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49.42%로 과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득표율 49.42%로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8.2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3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속에 벌어진 극단적 이념 충돌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론도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정치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지형도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 야소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정권을 시작하는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초반부터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있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진영 갈등에 지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야당과의 과감한 통합 행보도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내세운 만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오늘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내란 극복을 사명으로 꼽고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국민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5가지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란 극복을 꼽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경제 회복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연설 내내 함께를 9번 반복하면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함께 힘을 합쳐 새 출발을 하자는 이 당선인의 메시지에 지지자들은 연신 환호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새 대통령의 당선을 곧바로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계엄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CNN은 이 후보의 승리는 전임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지 정확히 6개월 만에 이뤄졌다면서 한국이 이제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에도 주목했습니다. I think he will try to rebuild trust in the electorate. After the devastating announcement of martial law in December, there is a lot of distrust in South Korea. I think that's what Lee will say will be his first priority. 한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후보는 중국과 미국 사이 균형 외교를 원하는데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의 관세 협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현지 시간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I can confirm the merits in the content of the letter. USTR sent this letter to all of our trading partners just to give them a friendly reminder that the deadline is coming up. 새로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제안서를 검토한 뒤 합의 가능 범위를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한울 기자, 오늘 중앙선관위가 예상보다 좀 이른 시간 6시 21분에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한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개헌 국면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정선거론을 의식한 듯 좀 몇 마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수많은 논쟁이 오갔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든 이번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의결 뒤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7시가 좀 넘어서는 대리인 자격으로 당선증도 받아갔습니다. 네. 이런 과정은 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일종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제 군 통수권 2양 보고를 받고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 정부 시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회에서는 취임 선서를 진행합니다. 외부 인사 초청은 피하고 말 그대로 선서를 하는 수준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대신 7월 17일 제헌절이죠. 이때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임명식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주목해야 할 건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는 부분인데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거다.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교수님, 8년 전에도 이렇게 조기 대선 때문에 취임식이 좀 약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번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출구조사에서 보니까 50%를 넘었던데 최종 득표는 이제 50% 과반이 안 됐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근데 이번 선거는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도 40%를 넘었어요. 어제 출구에서는 이제 39.3%였죠. 네.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이번 선거는 어쨌든 계엄으로 이루어진 선거예요. 계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제 그 선거가 치러진 건데 제가 이 선거를 보니까 어쨌든 이번 선거 구도는 일단 계엄 선거고 탄핵 선거였어요. 내란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보다 득표 차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 때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보수에 결집했던 겁니다. 결집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무도한 폭거였죠.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딱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로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완전히 점철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대립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네. 반추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두고도 완전히 이제 그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그렇죠. 진영이 갈라졌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네. 또 내란 응징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게 민심이에요. 그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앞으로 여야가 다시 생겼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네. 야당이 되었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됐는데 여대 야소 국회가 18대 대통령 당선된 게 이제 그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때요. 2012년도.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여대 야소가. 여대 야소라면 그렇게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자꾸 여대 야소가 되니까 마치 입법 행정을 다 장악해서 네. 다 지난 선거 때에 국민의힘의 프레임이었습니다만 총통 독재 국가인데 그럴 수 없어요. 여소야대도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의 그 의석 구도인 것이고 여대 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대 야소라고 해서 독재가 될 리는 없는 건데 이제 앞으로 워낙 분열과 갈등이 심했고 또 지금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까지 합치면 49%예요.
거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득표와 비슷하다고요. 예. 여전히 이제 물론 이준석 후보의 표가 만약에 단일화 됐으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많이 갔겠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을 볼 때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내란 극복. 정말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네. 그런 건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통합과 협치가 네.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오늘 새벽에 이제 당선 확실시된 다음에 나온 연설 보셨습니까? 네, 지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결국은 그거예요. 내란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 민생 회복, 네. 그리고 통합입니다. 이건 뭐 선거 기간 내내 뭐 다른 후보도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란 응징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내란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물론 내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내란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선포했던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지금 네.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응징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단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란 세력이라는 게 무슨 내란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일단 수사의 측면에서 네. 이게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있는가? 그건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그런 부분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정치 보복과 내란에 대한 확실한 응징은 전혀 다른 거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해요. 경제가 우리나라 너무 어렵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실상 경제도 정치의 이런 불안 때문에 상당히 그 발목을 잡혔던 거예요.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될 것이고 네. 관세 협상도 이루어질 텐데 경제 문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자영업자가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네. 통합, 내란 극복, 민생 경제 이런 부분 강조했는데 유한호 기자 혹시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야기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해주면 어떤 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후보 신분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여의도를 찾아서 사실상 수락 연설을 하면서 예. 밝힌 내용들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 내란 극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또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 이것을 본인의 약속으로 이 국민들 앞에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란 종식, 민생 회복, 평화와 공존 이것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 JTBC 예측 조사도 했고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좀 달라진 점들, 최종 결과와는 달라진 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JTBC가 예측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50.6%, 또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51.7%, 예. 즉 과반을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종 개표 결과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49.42%를 득표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25%를 얻었습니다. 이 50%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표수로 따지면 1,728만여 표를 득표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세운 최다 득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최다 득표 기록은 지난 20대 대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 과반을 넘긴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7년 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과반을 넘긴 대통령이 없기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당시 18대 대선 때 51.6%였어요. 네, 네. 51.55%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과반은 넘기지 못했어요. 네. 그 3자 구도에서 과반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마 과반은 못 넘을 것이다. 네. 48 내지 49% 정도 될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JTBC도 그렇고 지상파 3사도 이제 과반이 넘었더라고요. 출구조사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8.34%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현은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같은 이제 보수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네. 이 이준석 후보의 표가 만약 이게 분산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나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구도에서는 일단 과반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49.4%가 나온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51.5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여대 야서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양자구도였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과반이 왜 중요하냐면 49%와 50%는 딱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과반을 넘었다는 건 국민들의 심리적인 어떤 승복 같은 거, 자발적인 동의나 지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돼도 과반 50%대가 넘었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네. 일단 자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이른바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에서도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어쨌든 반드시 1, 2위가 나오니까 50%가 반드시 누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꾸 결선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불복의 심리 같은 게 작동되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 202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23만 표 차밖에 안 났잖아요. 네. 0.73% 0.73%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워낙 표차가 적으면 이게 전형적인 승자독식이거든요. 단순 다수제, 승자독식.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데 네.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사실 내심으로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반이라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과반이 안 넘었다 하더라도 표차가 많이 났어요. 지난 대선 때와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280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이제 심리적인 불복 같은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40% 넘었어요. 41.15%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야가 어떤 이제 그 태도를 취하고 네. 어떠한 이제 자세로 임하느냐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협치 같은 것 봐야지 알겠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은 뭐 김문수 후보는 원칙적으로 승복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 표를 얻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1,439만 표, 이준석 후보가 291만 표인데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1,730만 표로 조금 이재명 대통령보다 앞섰고요. 조금 앞서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권영국 후보가 민주당의 그렇죠, 권영국 후보가 34만 표로 아주 적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또 이 진보 세력의 수를 합치면 또 보수 세력보다는 조금 앞서기도 조금 합니다. 앞서, 그렇죠. 이 정말 이 사실은 이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독주를 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나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 양 세력이 최대한 결집한 선거가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되겠죠. 거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51대 49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물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가운데 중간지대 이른바 중도층이 있는데 결국은 선거가 다가오면 양대 진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중도층이 이제 급속하게 양대 진영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건데 지난 2007년도인가요? 17대 대선 때 그때 투표율이 63%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명박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를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낮았다. 63%밖에 안 된 건데 이번의 경우도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이 선거 구도 자체가 네. 내란 프레임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 구도이기 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거다 민주당이 뭐 네. 다 그렇게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이 아까 지금 앵커 말씀처럼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그 패배감, 무력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게 낮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 워낙 이 내란, 계엄 이런 것들이 워낙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겁니다. 네. 이 계엄이라는 게 45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45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후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막판에 가면서 이제 그래도 이 표차가 생각보다 적게 난 게 10%가 안 난 게 네. 마지막 가면서 이 진영 논리로 이제 갈라지면서 보수가 최대한 결집한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네. 그때 이제 몇 가지 설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 판세는 바꾸지 못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최종 투표율은 79.4%, 지난 대선에서 77.1%였는데 2% 정도 더 높은 80%는 되지 못했지만 네.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유현우 기자, 이번 개표 결과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지역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40%를 넘긴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걸 좀 네.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2위이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 기간에 이 부산을 비롯해서 영남권에 공을 들인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민주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이 지점 때문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분류가 되죠. 네. 이번 대선에서도 TK와 PK 모두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은 그래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영남권 모든 지역에서 2%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지역 중에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셨어요? 제가 대구 경북을 좀 봤는데 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려면 네. 대구 경북에서 30%가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대구 경북 지역도 이 계엄이라는 게 워낙 뭐 해서는 안 될 그 무도한 폭거였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잘하면 30%를 넘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구 경북도 지난 대선 때처럼 네, 20%를 못 넘었어요. 20% 초반대예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대구 경북이 네. 김문수 후보가 67.2%,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24.4%를 득표했습니다. 표차는 140만 표 정도 났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이 지금 이 성향은 네. 여전히 강고하다. 그 혹자는 뭐 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뭐 지역구도에 완화를 얘기하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아까 저 부산 특히 울산 같은 경우가 출구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왔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근데 지금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울산, 이제 부울경 중에 이제 두 군데인데 부산, 울산이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게 나왔어요. 이건 그만큼 이제 부산, 울산 지역이 지금 울산에 또 민주당 의원도 있어요. 현역이 네. 이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영남이라고 합니다만 역시 TK 지역과 이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느꼈고 네. 역시 TK 지역의 이 어떤 보수는 대단히 강고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또 충청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우세하기도 했고 또 여러모로 지역에 대한 결과도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뭐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표를 합치면 좀 비등비등하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그 단일화 문제가 좀 주요 변수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단일화를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네, 마지막 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아직 단일화는 끝나지 않았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집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단일화 얘기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난 2022년도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네, 그렇죠. 이루어졌던 것이고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저기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13대 대선 때 민주화 이후의 첫 대선 13대 대선이에요. 그때 뭐 YSDJ의 단일화가 온통 뭐 전국적인 이슈였어요. 네. 그래서 노태우 이제 후보가 당선됐었는데 단일화가 안 돼서 말이죠.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우리가 마냥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네. 하나의 그 정치 연합의 차원이기 때문에 콜리션 폴리틱스 같은 것도 연합 정치의 차원이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했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부터 단일화가 발목을 잡았어요. 한덕수 전 네, 총리.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를 전제로 했던 그 국민의힘의 내부 전략을 네. 알면서 계속 단일화에 호소를 해서 후보를 따낸 것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0일 날 기습적인 후보 교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내도 단일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딜레마에 빠졌었고 네. 그리고 선거 전략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집착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고요. 이준석 후보로서도 명분이 없죠.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다른 국민의힘 어느 후보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실리와 명분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리는 합쳐도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실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설령 합쳐도 이기지 못할 거라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계엄과 탄핵에 선 긋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거나 절연하거나 이러면 명분도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둘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국민의힘이 아무런 전 선거 전략을 떠나서 미래지향적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에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두 번째였던 이번 조기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과 탄핵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내란을 주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결국 이번 승리로 이 심판론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계엄 뒤 즉각 탄핵을 추진하며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광장 세력 중심의 탄핵 반대 목소리는 심판론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대0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계엄 반대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탄핵만으로 12.3 비상계엄이 끝나지 않았다며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낸 상대 후보를 향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선인은 여론조사 내내 선두를 달렸고 결국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며 3년여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함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곧바로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거나 각 당 대표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부터 대통령 경호처에 정식 경호도 받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처럼 취임식을 준비하고 내빈을 초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임식에는 우 의장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등 5부요인, 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많아야 수백 명가량만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국회 앞 마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경제부터 챙기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당장 경제 대응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사에서도 통상적으로 나오는 국민 통합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보다 당장 경제 대응에 대한 언급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당장 시급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핵심 인선은 곧바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식 당일 오후 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인선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소수 야당이 됐습니다. 처음엔 한덕수 전 총리, 막판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했는데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데 실패하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관심은 온통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쏠렸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죠, 사실. 경선 토론 역시 계엄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 대결보단 대부분 말꼬리 잡기 식이었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내걸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단일화를 하자고 했고 김 후보는 시간을 달라며 숨바꼭질을 벌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소리 좀 서비스만 걸리네. 안 받으시고.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갈등만 부각됐습니다.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번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단일화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은 마치 군사작전하듯 후보를 바꾸려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습적으로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고 한 전 총리 혼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도 안 돼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 보여준 비민주적인 모습에 중도층은 물론 보수 유권자들도 실망했습니다. 표 계산은 집중하면서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과는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고 대표적인 친윤 인사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잦은 말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여기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엄을 일으키고도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가지고 집권해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당정 간의 엇박자, 철학과 비전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 후 1년여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단일화의 변수로 꼽혔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결국 대선을 완주하고 한 자릿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마지막 TV 토론에서 한 발언 논란이 이준석의 정치 행보에 남게 됐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대선에서 제3지대의 존재감을 보여준 건 지난 2002년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였습니다. 막판 극적으로 판세는 뒤집혔고 노무현 후보는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0년 뒤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제3지대의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 속에 치러진 21대 대선.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막판에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상태. 보수 진영의 관심은 자연스레 단일화로 쏠렸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바보 같은 일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TV 토론에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우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대선 전국 이후 이준석 후보가 계속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제3지대 잔혹사죠. 한 번도 제3지대가 양당을 위협할 정도로 의미 있는 득표를 하거나 완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정치권 안팎에선 다당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고 결선 투표제 같은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3지대가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내내 논란이 됐던 사법 리스크에도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대선 이후로 미뤄뒀던 재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도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선 도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숙제는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검찰 수사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비리와 위증교사, 대북 송금 등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선 한 달 전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선 뒤로 재판을 미뤄뒀던 법원은 이제 결정의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2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을 멈출지 정해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전에 진행됐던 재판도 적용되는지를 두곤 확실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선 법원이 판단하지만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상병 수사 사건 외압, 건진법사 의혹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전부터 특검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특검 도입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 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한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아침 6시 15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당선인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들겼고 또 선언문도 읽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증을 받아갔습니다. 이로써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는 모두 끝났고 오늘 아침 6시 21분을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즉각 시작됐습니다. 네, 최종 득표율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는 8.27%포인트 차이입니다. 총 1,728만 7,513표를 얻었는데 역대 최다 당선 기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98%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과 영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권에서 넉넉한 표차로 승리를 했고요. 이 대통령과 김 후보 모두 도지사를 지낸 경기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50% 과반 이상을 기대했는데 과반은 득표하지 못한 거군요. 민주당은 득표율이 50%를 넘을 경우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0%를 넘는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171석 거대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그만큼 협치가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지금 이 대통령 자택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자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잠시 뒤에 주민들과 간단한 환송 행사를 하고 현충원 참배를 하러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6시 21분부터 이재명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호는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택을 떠났습니다. 이후 여의도로 이동해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숨가쁜 일정을 바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이죠.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당선을 의결한 시점부터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즉시 군 통수권도 이양이 됐습니다. 이 현충원 참배 뒤에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취임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만납니다. 오늘 곧바로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주요 인선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이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 앞으로 자택을 떠나서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이 오늘 직접 한남동 관저를 둘러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관저 보수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있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무실인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바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산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옮길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 여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축제처럼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당선 유력이 뜨자 당 지도부들은 이곳 국회의사당 앞 야외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오늘 완전한 내란을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은경 선대위원장도 차별과 혐오가 없고 갈라치기가 없는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승복 연설을 했죠. 국민의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김문수 후보가 중앙당사를 찾아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함께 했는데요. 김 후보의 얘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내준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도 논평을 내고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달라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로 인한 후폭풍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친한계 박정은 의원도 페이스북에 변화를 약속하고도 못 지킨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가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이곳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 만큼 약식으로 이뤄질 텐데요. 별도의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선서 등으로만 짧게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식 행사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 맞춰 임명식의 이름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17개 시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에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전국 개표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 49.4%의 지지를 받아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700, 287, 513표를 얻으면서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로 41.1%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8.3%포인트 제치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곳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17개 시도의 광역별 개표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부터 확인하겠는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1%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1.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2.2%, 김문수 후보가 37.9%를 얻었습니다. 인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6%, 김문수 후보가 38.4%를 얻었습니다. 광역별 개표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1.3%로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0.1%를 얻었습니다. 울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47.5%, 이재명 대통령은 42.5%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1.9%, 이재명 대통령이 39.4%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김문수 후보 득표율 67.6%, 이재명 대통령은 23.2%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66.8%, 이재명 대통령은 25.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84.7%를 얻으면서 8%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전남 개표 결과입니다. 전남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85.8%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8.5%를 얻었습니다. 전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2.6%의 득표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 10.9%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심의 가늠자로 불리는 충청권의 개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8.5%로 76,772표를 더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5%입니다. 계속해서 세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5.6%의 득표율, 김문수 후보는 33.2%를 기록했습니다. 표 차이는 56,655표입니다. 이어서 충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6%를 얻었습니다. 61,208표를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충북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7.4%의 득표율 1위를 기록했고 2위 김문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입니다. 강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7.3%로 34,199표를 더 가져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3.9%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4.7%로 1위, 2위는 김문수 후보가 34.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도 JTBC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한 게 민생 업무, 민생 문제 이건데요. 가장 시급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민생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수락 연설을 통해서 민생 회복을 본인의 약속 중 하나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후보 시절에는 개혁보다 급한 게 민생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의 1호 지시가 이 민생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는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이나 또 추경 편성 지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 새 정부 가장 시급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생이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란 극복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극복과 이 민생은 좀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다 해결한 다음에 내란 극복한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네. 가는 거 다 기구가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계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사 같은 거. 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네. 선거 때 말이죠. 근데 이게 정치 보복과 이 내란 극복 이른바 내란 응징,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내란을 응징하기 위한 이 수사가 이게 애매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이라는 것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생 회복, 통합 그리고 내란 극복 네. 이 3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란 극복을 위해서 수사를 하긴 하되 제가 볼 땐 빠른 시간 내에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단호하게 네.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무의의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 네. 단지 내란 극복이라는 게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정도로 과하게 길게 간다든지 그게 지난 정권 때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사후 리스크 때문에 상당한 이제 곤욕을 치러 왔는데 물론 뭐 모든 게 혐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과도할 정도로 수사도 오래 했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주지 않으면서 내란에 대한 응징 이런 수사를 확실히 하고 네. 내란 특검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네. 내란 특검 하면서 그러나 통합과 어떤 민생 회복을 같이 가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과 민생 문제를 같이 가지만 내란 네. 극복은 좀 빠르게 네.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 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또 이제 범여권을 합치면 190석이 넘어가는데 3년 만에 여대 야소 야당과의 협치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글쎄요, 아까도 말씀들 나눴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보수 진보를 합치면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 이상 차이로 이겼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이게 한국의 이 말하자면 이념 지향이에요. 네. 이념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석이 지금 뭐 108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여권이 많죠. 정말 완전한 여대 야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히 의석이 많은 것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치가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 27일 날 그 대선 토론회 때도 정치 양극화라는 주제도 영 네거티브들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압도적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관용과 자제를 가지고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야당도 더 이상 이제 그 극우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고 극우적인 세력과 자꾸 결합하려 했던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야당도. 계속 또다시 이제 이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믿고 여전히 민심과 괴리된 행동을 했다가는 단순히 이번 대선 패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네, 유한호 기자, 이
여야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승복 연설이 있은 직후부터요. 이미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 책임을 친윤계에서 져야 한다. 특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황일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더욱이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거든요. 이 정해진 수순대로라면 당 대표를 새로 뽑아서 정상 체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얼른 대표를 뽑고 당 분위기 쇄신에 들어가야 한다. 당내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선거 국면에서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딱 올린 페이스북 네. 글입니다. 이게 비상 불법 계엄과 이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의 퇴장 명령을 내리셨다. 이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만 이 세력과의 좀 단절,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국민의힘이 이제 그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완전하게 단절해야 돼요. 아니 이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7월 17일 날 그 취임식을 임명식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임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맞는 개념이에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파면했습니다만 국민이 파면한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럼 완전히 국민의힘은 단절해야죠. 근데 결국 단절 못하고 선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상적인 사과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도. 그래서 이건 일단 졌으니까 완전하게 단절하고 그리고 그동안 뭐 특정 목사 그 세력이 있잖아요. 정강 목사 등 이런 세력과 결합했던 것도 이제 결별해야 돼요. 그만. 그리고 여전히 부정선거론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여전히 지난 사전 선거에서의 몇 가지 부실 관리를 가지고 또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것과도 완전히 결별하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심판받았다는 그런 자세를 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40%가 넘게 나왔다고요. 김문수 후보가. 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 세력들이 그냥 퇴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친한 세력과 상당히 이제 갈등을 겪을 거예요. 오늘 당장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버림받을 것이다. 내년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1년 남았습니다. 여당의 협치와 관용과 야당의 또 개혁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한열 기자, 내일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최를 소집하는 소집 요구서 이미 제출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6월 임시국회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처리할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지난달 7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6월 임시국회가 내일 5일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 지금 여대 야소 상황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를 민주당이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언제 본회의를 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쨌든 해소하게 되는 시도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여야 협치의 좀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 형소법 개정안이 제일 큰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5월 15일 날 그 이제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죠. 그리고 5월 15일 날 2심 판결을 한다고 했다가 대선 바로 앞두고 2심 판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6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했잖아요. 6월 18일이 이제 대선 다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이거 이제 각 이제 법원들의 재량이에요. 재판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글쎄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계 학계의 또 학설도 갈리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는 게. 그래서 아마 법원이 거기에 합당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감안하면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처음부터 이제 또 야당에게 또 명분을 준다고요. 봐라 이거 입법 생정 다 장악하더니 이제 사법까지 이렇게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른바 셀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한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어쨌든 간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했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출이고 선거예요. 선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민주적 정통성의 문제를 획득한 것이라서 너무 이 사법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보니까 세보기도 했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제 벌써 180일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렇죠.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좀 짧게 이번 선거 결과와 앞으로의 좀 미래 이런 걸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거 결과는요, 결국 국민 주권주의의 승리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일부 극우 세력이 그거를 배반했던 겁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던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이 바로 잡힌 거예요.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정상이 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상 정치로 복원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정상 정치로 복원해야 된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일정은 뭐 딱히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국회로 이동해서 이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대통령 보궐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겪어서 이렇게 당선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취임 선서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그 행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뭐 대통령실 인사랄지 아니면 내각에 대한 구상이랄지 아니면 아까 나온 뭐 1호 지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정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여기까지 듣고 광고 전해드린 뒤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마술이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러다 또.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으로스 스킨워시. 슬릭.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그러면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정치부 유한을 기자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JTBC 특집 아침엔을 마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의 첫날을 맞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JTBC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